전체 치료 방향, 세팅 및 치료의 초기 단계. 다른 곳에서 필자는 경계선 내담자의 정신분석 심리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발생기원적 재구성을 완전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부정적 전이만을 체계적으로 분명히 밝힌다. 2. 부정적 전이를 나타낼 때 이런 내담자가 쓰는 방어 기제를 해석한다. 3. 전이를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한다. 아울러 분석 시간 이외의 내담자의 생활에 대해서 구조화한다. 이는 분석가의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4. 덜 원시적이고 내담자가 조율할 수 있는 측면의 긍정적 전이는 치료 동맹을 발전시키므로 굳이 해석하지 않는다. 5. 내담자가 분석가의 개입을 왜곡시키고 따라서 현재의 현실, 특히 치료 시간에 자신의 지각을 왜곡시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6. 심하게 왜곡된 전이를 우선적으로 훈습한다. 이러한 전이는 때로 거의 정신병적 성격을 띈다. 심하게 왜곡된 전이는 환상의 내적 대상관계를 반영하는데 이는 초기의 자아장애와 관련된다. 이러한 전이를 먼저 훈습함으로써 이런 내담자의 실제 아동기 경험과 관련된 나중의 전이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치료 방향의 밑에 있는 일반적인 가정은 다음과 같다. 경계선 성격 장애의 압도적인 원시적 방어 기제와 이와 관련된 원시적으로 내재화된 대상관계를 해석함으로써 내담자의 자아를 강하게 하고 구조적 심리 내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경계선 성격 구조를 극복하게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경계선 성격 구조 내담자를 치료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법적으로 고려할 점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이러한 숙련된 접근은 앞서 기술한 일반적인 치료 방향에서 나온 것이다. 경계선 성격 구조는 경계선 수준에서 기능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성격 병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진단이다. 경계선 내담자에게 지배적인 성격 유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유형의 성격은 예후와 치료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래에는 이 치료적 함의 중 일부, 즉 서로 다른 유형의 성격을 치료하는 시작 단계에서 기법을 수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여기에서 전체 치료 방향, 세팅 치료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컴버그가 얘기하는데 이건 컴버그 스스로의 모델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컴버그 이론 여러 제안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해석 중심으로, 그 통찰 중심으로 이분들을 돕고 싶어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하지만 꼭 해석에 의해서만 이분들을 돕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해석을 이분들이 수용하기 이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해석을 수용할 수 있으려면 그 이전에 이미 자아가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충분한 치료 관계가 발달할 필요가 있다는, 특히 경계선 정신증, 정신분열증이나 이런 심한 분들도 문제가 되지만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도 처음부터 해석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는 굉장한 반발이나 저항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처음 시작해서 상당 기간 동안 내담자에 따라 달라요.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사람의 이분의 상태에 따라 다른데, 해석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이고 스트렝스가 생기기 이전에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이분들을 돌보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게 현대정신분석이라고 보시고, 여기 컴버그는 해석 중심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하면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안전장치는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부연하면, 발생 기원적 재구성을 완전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오직 지금 여기에서의 부정적 전이만을 체계적으로 밝혀라. 이 얘기는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here and now 라는 전이 해석만 하고 발생 기원적인 재구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로 완전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발생 기원적인 이런 심층 해석으로 가지 말고 전위 해석으로 이분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기법의 수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해석이라고 지금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부정적인 전이만을 다루라는 얘기. 긍정적인 전이는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크게 다룰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오히려 긍정적인 전이는 치료 동력을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좋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데 부정적인 전이만을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지만 그 해석 자체도 심층 완전한 해석보다는 발생 기원적인 어떤 이런 해석보다는 전이 해석 중심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해석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정적인 전이가 있을 때는 주로 방어 기제를 해석한다. 방어 해석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전이를 행동화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한다는, 이게 가장 중점적인 거죠. 전이의 행동화를 막아낸다고 하는 것은 현대정신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이의 행동화를 금지시키는 것은 컴버그나 현대정신병이랑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행동화를 마음대로 하는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컴버그 입장이나 스파틴 입장이나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해석 중심으로 계속 치료할 것이냐, 해석 또 한쪽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면서 해석의 기회를 해석을 할 수 있을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치료를 해나가느냐, 이런 접근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우선 여기에서는 컴버그의 이론에 따라서 컴버그의 방식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 보죠. 일반적 치료 환경의 조정. 일부 전개선 내담자는 표준 정신분석 기법을 수정하지 않고도 잘 치료될 수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경계선 내담자는 앞 장에서 제시된 수정된 정신분석 심리치료로 더 잘 치료되었다. 따라서 다음의 치료 계획이 도움이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앞서 제시한 전체적인 치료 방향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최소한 2시간은 꼭 필요하다. 3시간이면 더 좋고 4시간, 5시간까지도 빈도를 늘릴 수 있다. 초기 문헌에서 경계선 내담자를 치료할 때 너무 자주 만나면 퇴행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한 것은 최근의 경험에서 보면 근거가 없는 것 같다. 경계선 내담자의 정신분석적 심리치료에서 퇴행 가능성이 생기는 것은 치료 상황을 충분히 구조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관련되어 전이신경증 또는 전이정신병이 일상생활에 대체할 정도로 원시적이고 병리적인 전이 욕구가 전이에서 행동화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에 내담자는 병리적이고 원시적인 욕구를 일상생활의 다른 경우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치료 시간에서 만족시킨다. 나아가 내담자가 관찰하는 자아 능력을 충분히 갖기 전에, 그리고 내담자가 치료 시간에 왜곡된 지각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전에 내담자 문제를 발성 기원적으로 너무 성급히 재구성하려 했을 때에도 내담자가 치료자와 전이 대상을 혼동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내담자로 하여금 현재 및 과거의 현실과 환상적인 심리 내적 현실을 혼동하게 만든다. 전이 정신병이 발달할 때 바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컴버그는 굉장히 집중적인 단기 치료를 구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2시간, 그 2회 이상 만나거나, 이분은 그냥 2시간만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5시간 다다익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신에 충분히 구조화해서 필요하면 입원도 시키면서라도 빨리 치료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입원을 하거나 하는 이런 구조화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프라이빗 세팅으로 이분들을 볼 때는 병원에 치료하는 것이 아닌 한 이렇게 강도 높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자극이 심해지는데 어떤 안전장치, 입원이나 이런 특별한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통찰 위주로 아무리 약하게 해석을 한다고 해도 해석은 해석이기 때문에 자극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것도 매일 만나자는 얘기, 일주일에 5번이라도 만나자고 하는데 그것 이분들이 굉장한 행동화가 일어나 버릴 가능성이 높죠. 이럴 경우에는 행동화뿐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 버리거나 어떤 이분들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된 입원이 아니고 치료한다고 하다가 이분들을 입원시켜야 되는 경우가 가게 된다면 프라이빗 세팅에서 돌보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버그가 주장하는 방식은 굉장히 집중적인 통찰 치료 방식을 지금 이분은 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병원 세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치료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한데 일반적으로는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적절한 기법의 적용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면 필자는 고빈도 치료 회기 자체가 퇴행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4, 5회 미만으로 치료를 할 때 좋은 점도 있다. 그러면 치료자는 내담자가 분석에서 했던 작업을 치료 회기 사이에 어떻게 다루는지 잘 관찰할 수 있다. 내담자가 치료 회기 사이에 심리치료 작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관찰하는 자아와 치료 동맹의 발달, 그리고 또한 은근한 형태의 부정적 치료 반응이 발달하는 것을 평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정적 치료 반응은 정서적 의미와 치료를 통해 배운 것을 파괴하고 중화시키려는 무의식적 경향이다. 내담자의 무의식적 욕구, 예를 들면 정서적 공급을 파괴시키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해석하기보다는 지나친 병리적 의존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종의 지지적 접근은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현실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며 당연히 퇴행을 강화시킨다. 다시 말해 경계선 내담자의 특징인 원시적인 방어를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치료에서 행동화하는 것을 통제하며 기법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단호하게 고수하는 것이 치료 횟수와 상관없이 내담자가 지나치게 퇴행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다. 경계선 내담자를 주 1회 혹은 그 이하로 만날 경우 주로 외부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때에는 해석 작업을 거의 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 전이에 초점을 맞추면 이는 외부 현실과 너무 비현실적으로 해리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아 지지적 접근이 불가피해진다. 왜냐하면 치료자가 현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해석의 초점을 전이에 맞추는 것과 대조적으로 순전히 지지적이기만 한 치료는 회기를 거듭할수록 흔히 내담자의 외부 현실과 치료 상황을 분열시키고 주된 원시적 방어를 물밑에 있게 하며 최대한 무의식적인 잠재적 부정적 전이 수준으로 전이를 고정시킨다. 결국 무기수가 발달하도록 한다. 무기수가 뭐를 얘기해? 그러니까 무기수라는 얘기는 평생 감옥에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료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죠. 예. 무기수는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그만둘 수도 없고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발달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몇 년이고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내담자를 말한다. 이러한 증후군은 때로 이러한 치료 방식 때문에 일어난다. 치료의 초기 단계에서 주된 이슈는 너무 빨리 폭력적인 행동화가 일어나 내담자의 생활이나 다른 사람의 삶 또는 지속적인 치료가 방해받지 않도록 치료자와 치료 상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적인 구조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이다. 최근의 정신병의 에피소드 직후나 혹은 현재 정신병 에피소드 중에 치료를 시작한다면 이때 경계선 내담자는 약이나 술 때문에 혹은 전이 정신병 때문에 지나친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잘 구조화된 병원 환경 프로그램은 즉각적으로 현실을 검증시키며 환자를 잘 이해해주면서도 한계를 분명히 하는 환경적 접근을 취한다.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럽고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그의 생활에 대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역시 단기간의 입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심한 자살 위협 혹은 시도, 사회적 상황의 악화, 심한 행동화로 인해 법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모두 내담자의 생활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단기간의 입원이 필수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위에 언급한 대로 집중 심리 치료를 시작하거나 지속할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 네. 햄버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중증인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보드라인 환자들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 중에 아주 심한 분들을 이분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주 1회나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가 길어지니까 그거보다는 집중적으로 주 4회, 5회 이렇게 하면서 대신에 필요하면 입원을 시켜서라도 안정시키면서 이분들을 치료해야 된다 하는 이런 병원 중심의 어떤 치료 기법이라는 걸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죠.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하스피탈 세팅이긴 하지만 컴버그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따로 심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은숙님 계시는 그 상황에서 볼 때 지금 이 컴버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조금 이은숙님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보더라인 케이스들을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죠. 네, 거의 뭐 소리를 빡빡 지르고 막 거의 막 병원 떠나라 갈 정도로 막 과격해지고요. 네. 굉장히 진짜 경찰이 와야 되는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입원 병동이 있는 병원은 아니고 작은 정신과다 보니까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이게 긴급으로 접근한다면은 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극에 있어서 글쎄 그건 장담을 못 하겠어요. 이 컴버그식의 해석이. 그렇죠. 겁이 네. 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정말 뭐 팔다리를 다 치는데 묶어놔야 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막 자극받으면 막 죽는다고 칼 들고 나타나고 막 뭐라도 자해를 하고 이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면 정신 어떤 분열증 환자인지 아니면 아까 여기서는 경계선 인격 구조인지를 우리가 처음에 식별해내기 어려울 만큼 아주 심한 환자들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을 뭐 진단한다고 하면서 막 해석을 하고 이러는 거 처음부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라이브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폭탄들인데 이분들 진단하겠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해석을 막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떤 결과가 될지 겁나는 거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병원에서도 좀 극심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해를 막 한다거나 좀 극단적으로 막 그런 분들이 있죠. 죽으려고 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 세팅에서 이제 입원하도록 권유를 해서 좀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럴 때가 되면 다시 와라 그러고 일단 보내요. 저희 그래야 입원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함부로 심리치료로 덤빌 수가 없죠. 네네. 그때 그래서 감별 진단을 한다고 해석을 하거나 이럴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외래에 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심리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일산병원이나 서울대병원 낫병동을 좀 가서 미술 치료 같은 걸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임상 초기고 아무것도 모를 초보 치료자라서 몰랐는데 아무튼 참 이상해요. 그 분위기가 그 환자분들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는 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미술 활동만 하도록 돕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돌릴 뿐이죠. 거기 병원 네네. 안에서,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뭔가 활동은 짜임새 있게 주어지는데 뭔가 이렇게 막 전의를 해석한다. 아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교수님 말씀대로 그 자극을 줄여야 한다. 네. 왜냐하면 이미 자극을 충분히 받아서 터져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 사람의 자극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래. 슬로울리 이분들이 안전하게 우선 공간에 같이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치료라는 예. 건 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드롭된 케이스들과 실패한 케이스들이 다 이게 보더라인 레벨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프리웨디파라는 단계 아주 그 밑에 하위 레벨들인데 이분들은 신경증 레벨에 정말 있는 환자분들에게 하던 질문을 하면 욕먹어요. 욕먹죠. 진짜 당장 욕.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질문 자체도 이게 욕인 거예요. 자기들한테 공격인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신경증 레벨의 분에게 하는 얘기는 이분들에게 다 공격적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정서를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경험된 정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이제 포커스인데 이게 참 이상해요. 그래서 아 이래서 내가 드롭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제 깨달고 나서는 좀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수위를 조절하죠. 알면서 모른 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많은 전투 경험 속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씩 깨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만 가지고는 이건 교과서의 내용을 지적으로 공부했다고 사람을 만났다고 큰 변을 나가는 거죠.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저도 인간인지라 공격을 받으면 그냥 부들부들 떨려요. 짜증 확 나고요. 아, 그렇죠. 정말 내가 뭐 하겠다고 정말 이렇게 살고 있나 이런 회의감도 들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이분들한테서 오는 역전이 반응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애처롭게 생각하고 어떤 똑똑한 전위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의 포커싱과 아이 컨택을 하고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이해한다, 언어적으로 표현한다 그럴까요? 조이닝한다 그렇죠. 그럴까요? 네. 교수님 표현대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컴버그는 계속 here and now 그 전위 해석을 네, 하는 네, 맞아요. here and now예요. 네. here and now인데 here and now에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겠다고 하는데 컴버그 태도는 그 부분이 현대 정신하고 다르다는 얘기. 여기서는 인터프리테이션 중심으로 here and now는 어떻건 그 인터프리테이션이 포커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 here and now에서 같은 here and now인데 한쪽에서는 해석 중심이냐 한쪽은 정서의 커뮤니케이션 이 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해석도 당신이 지금 그렇게 저를 죽이고 싶을 만큼 이렇게 저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는 당신의 어머니가 투사돼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못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융처럼 약간 모호하게 그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퉁 던지고 좀 물러나서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해석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정서에 조인해주는 기법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대적인 기법이란 얘기예요. 선생님 이 해석이라고 꼭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예, 그렇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님 말고 이런 식의 그 접근이 좀 안전해요. 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자도 틀릴 수 있고. 그러니까 단정적인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경험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서 특이해서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얘기도 이게 욕으로 받아가면 그러니까 랭귀지가 다르다는 나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인텔렉츄얼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는데 내담자는 이모셔널 인터프리테이션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정서적으로 반응해 버리는 거죠. 나는 어떤 지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통찰을 그렇죠. 이 통찰을 이분들은 자기를 공격하는지 안 하는지 미워하는지 이런 개념으로 받아가 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해석 자체가 맥힐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러면 이 사람들 더 자극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분을 안정시키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뭐라고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이걸 꼭 해석이라는 범주로만 도와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 급선무인 것 같아요. 거기서 컨보고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치료는 통찰을 통해서 일어난다. 근데 물론 통찰을 통해서 일어나요. 근데 나중에 가면 다 통찰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선 지금 이분들은 그 통찰을 직접 만날 수는 없는 분들이에요. 어린아이가 바로 어떤 랭귀지가 없는데 마이동풍이라니 어린아이에게 자꾸 어른들이 하는 언어로 얘기를 하면 아이는 자기는 못 알아듣으니까 화만 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 레벨에서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밖에 없다는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통합을 못하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나한테 쓴소리를 하네. 그러면 난 이제 그냥 바로 나쁜 사람으로 등극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이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네, 선생님은 없어져 버렸고 나쁜 선생님이 없어져버려요.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네, 바로 예, 바로 이게 오염이 분열이라는 얘기예요. 휩쓸려버려요. 그전 어제까지 내가 점수를 아무리 따라도 소용없어요. 이미 소용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자 이상화하는 게 제일 위험해요. 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상화 한다는 것 자체가 분열이니까 벌써 그렇죠. 통합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권이어서 자극이 많아지면 바로 치료자를 디밸류에이션 해버리 평가절하를 하면서 공격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통합적 인격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적인 어떤 통찰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럼 이분들하고 열려있는 채널은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충분하게 발육하기 전에 2~3살의 아이들하고 우리가 공자 얘기를 할 거예요? 맹자 얘기를 할 거예요? 너 학교 가면 맞아요. 이런 거 배워야 돼 하면서 얘한테 글을 먼저 가르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정서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아이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하고 대화해서. 교수님 표현이 참 이게 뭔가 길게 보면 굉장히 안전하고 지혜로운 게 병원 세팅에서는 사실 뭔가 알려주고 빨리 회복되고 또 어떤 테크니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실은. 네. 그리고 뭐 워크북 같은 것도 막 활용해요. 시기 네. 환자에 대한 워크북, 또 뭐 ADHD 환자 아이들을 위한 워크북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결론은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문자 그대로 따라갔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관계 속에서 그게 관계가 좀 안전해지고 뭔가 거기에서 그런 묘한 어떤 안정감이 생기면서 내담자가 좀 자신에 대해서 조금 안정감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단지 그 워크북을 제공받을 때 이분들이 아, 나를 돌봐주고 있구나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맹신하는 문제가 되죠. 그대로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동료 슈퍼비전 할 때도 젊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이제 슈퍼비전 질문도 하고 하는데 결국 가만히 들어보면 크게 뾰족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크북을 만든다고 하는 게 요새 한국 신문 보면 가끔 무슨 대형 사고가 터지면 제일 먼저 매뉴얼이 있었는데 네. 매뉴얼대로만 하면 사고가 안 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매뉴얼을 우상화하는 거죠.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 건 그 매뉴얼에 담겨 있는 그
그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매뉴얼이 있는 건데 매뉴얼대로만 한다고 해서 꼭 뭐가 방지가 다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요새 경험하는 그 임상에서 느끼는 거는 이제 환자층은 다양하고 다양한 증상을 갖고 오시지만 결국엔 그 정서를 잘 담아줬을 때 그분들이 안정감을 되찾으시고 거기에서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를 변화시킬 뿐이지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치료 경험이 이렇게 이은숙 이제 깊어지면은 결국은 통합이 되는 거죠. 어떤 절차나 어떤 순서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의 깊은 마음과 공감해낼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분이 안전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순서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이것에 매여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놓쳐버린다는 얘기, 잘못하면. 네, 치료자가 항상 빠지는 딜레마는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어라는 욕심, 그런 것들이 함정이 돼서 이런 보더라인 환자를 볼 때, 그 글을 읽을 때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욕을 좀 부리고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이고 스트렝스가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를 포용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 받아들이면서. 그런데 경계선 내담자나 정신병에 가까운 레벨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마음의 스페이스가 없는데 이분들에게 심한 자극을 줘버린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렇죠. 상태를 알고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대응해야지. 아, 해석을 하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은 네가 못 들었더라도 무조건 해석은 무조건 해줄게. 너 근데 이번에 이제 들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내담자는 혼자 와 있지만 그 가족이 항상 배경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한 사람 치료가 사실은 가족 치료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어떤 이 아이에게 내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굉장히 인바이러먼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근데 그 인바이러먼트를 고치겠다고 하면 사고가 나니까 그분들을 정서적으로 조이닝 해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쓰셔서 우리가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참 도와주셔서 고맙고, 그래도 아마 지난주에도 아이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다 도와주신 것 같더라 해서 이분들이 항상 뿌듯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맞아요. 이분들은 굉장한 MB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들이 새로 만난 치료자에게 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파지티브 트랜스퍼스가 일어나면 애들이 우리 선생님 참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내가 15년 20년 길러놨는데 나한테는 한마디도 친절한 얘기를 안 하고 뭐 지금 몇 번 만난 선생님한테 그런 정서가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MB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MB가 생기려면 관계를 파괴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 그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굉장히 무의식적이죠. 구조화의 정도와 관련되어 가장 중요한 목적은 치료자가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치료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치료자가 외부 현실과 내담자의 초자아, 추동 욕구 및 행동하는 자아로부터 똑같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때로 이를 위해 시간제 입원이나 입양 가정시설, 내담자가 사는 지역의 사회사업가가 개입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 경계선 내담자는 강도 높은 외래 정신분석 심리치료를 받기에 충분한 정도의 관찰하는 자아가 없다. 예를 들어 많은 경계선 내담자는 치료에 대한 동기가 지극히 낮고 불안 내성이나 충동 통제 능력이 극히 결여되어 있으며 대상 관계가 아주 좋지 못한데 이들에게 표현적 심리치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삶을 장기간에 걸쳐 환경적으로 구조화해야 한다. 이러한 내담자의 삶을 장기간 구조화하는 것은 수개월의 입원 또는 시간제 입원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외부 사회단체가 내담자의 생활에 필요한 제한된 세팅을 제공하거나 이와 동일한 목적으로 내담자 가족을 지지할 수 있다.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심한 만성적 행동화, 자살 또는 일반적인 자기 파괴 성향은 이러한 장기간의 외부적 구조화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많은 경계선 내담자는 그들의 삶을 외적으로 구조화하지 않아도 치료와 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화를 제한하는 치료 세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때로 심리치료자는 외래 정신분석 심리치료가 지속되기 위해 내담자가 지켜야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명시해야만 한다. 그러한 조건을 설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심리치료자의 중립성을 포기함을 의미하며 기법의 변형을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기법의 변형은 최소한일 필요가 있다. 에이슬러도 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치료자는 기법의 변형과 그것이 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상실제에서 기법적 중립성 위치에서 지나치게 벗어났음을 나타내는 기법의 변형은 기법의 수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때로 해석을 통해 이를 궁극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때도 있다. 공감적 명령이나 금지, 암시, 조정 등이 기법 수정의 전형적인 예이다. 결국 그러한 기법의 수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 심리치료자를 병적으로 이상화하는 것도 해석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 내담자의 심리치료자에 대한 복종이 전이에서 갖는 의미는 내담자가 자신의 전이 대상과의 퇴행적 연결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금지가 치료자의 중립성을 함부로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반대로 현실의 중대한 요구라는 맥락에서 어떤 제안을 하였을 때 이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관찰하는 자아를 분명히 동일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분석 시간에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분노를 보통의 언어적 소통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심리치료자의 사무실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 치료 시간 외에 심리치료자의 생활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필자가 보기에 때로 치료자 쪽에서 중립적인 치료 분위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며 줄여나갈 수 있는 기법의 변형들이다. 어떤 경우 내담자는 밤에 자꾸 전화하거나 실제로 치료자나 그의 가족을 미행하거나 심지어는 제3자를 통하여 치료자의 개인적 전문적 생활에 은근한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서 치료자의 생활을 조정하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전이는 제일 먼저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석만으로 이러한 것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금지해야 한다. 이것이 치료자 생활의 경계와 치료 관계의 정상적인 경계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만약 내담자가 자살 시도에 전력이 잦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치료자를 포함하는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려 한 적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내담자와 충분히 의논해야 한다. 내담자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나 충동을 치료 시간에 말로 표현할 자유는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내담자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아니면 그러할 자살 충동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경우 입원이나 시간제 입원과 같은 외적인 보호를 기꺼이 요청해야 한다. 다시 말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혹은 그의 가족이나 사회사업가가 결정하더라도 몇 번의 단기 입원이 치료 상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외적 구조를 부가적으로 제공해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자가 중립성 기법 내에서 해석을 주로 하는 접근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기법을 바꾸는 것보다 낫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내담자가 쉽게 약물 중독에 빠지거나 자가투약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필자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약이라도 앞서 언급한 경계선 내담자에 대한 장기의 집중 정신분석 치료의 금기라고 생각한다. 내담자는 자유롭게 약을 복용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이나 우울 수준, 전반적인 심리적 기민성과 반응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특히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환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한 경우 만약 스스로 증상을 통제할 수 없으면 장기적인 입원과 함께 심리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 반사회적 행동은 특히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경우는 치료를 시작하면서 통제가 필요한 또 다른 상황이다. 왜냐하면 경계선 내담자의 반사회적 경향성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주제는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통제되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신체적 병이 있는 것도 경계선 내담자의 치료에서 어려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내담자는 엄격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식사와 약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 또는 죽음을
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내담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함으로써 치료자에 대한 공격성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치료자를 지지적 위치로,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로 몰아넣으려 할 수 있다. 매우 오랫동안 그런 것이 발달하면 전이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고 치료가 고착될 수 있다. 내담자가 생명을 유지시키는 약의 복용을 중단함으로써 간단히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경우 일반적으로 전능이라는 원시적 기제와 심각한 유형의 부정적 치료 반응이 강력하게 강화된다. 이러한 모든 경우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겠는지 아니면 치료 세팅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외적인 구조화나 통제가 필요하겠는지를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 반대로 내담자의 생명이나 치료를 위협하지 않는 한 많은 다른 잠재적 자기 파괴적 증상을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심한 비만의 경계선 내담자가 비만을 잘 통제할 수 있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학교에서의 낙제, 직업적 실패,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 이러한 모든 것이 내담자의 정신병리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이 치료에 초점이 되기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때로는 즉각적인 치료 세팅의 구조화가 필요한 증상과 그렇지 않은 증상을 구분하기 위해 오랫동안 관찰해야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가벼운 정도의 식욕 부진증과 신경성 식욕 부진증을 구분해야 한다. 성적 난잡함도 보통은 치료 상황을 위협하지 않지만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임신하려고 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켜 치료가 지속되는 것을 위협할 수 있다. 때로 세팅을 구조화하는 것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통제 불가능한 행동화를 예방하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팅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변형된 기법이다. 이는 더 심한 전이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금지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해했던 전력이 있는 내담자는 다시 또 자해하고 싶은 충동이 되살아나거나 치료 중 어느 때에 자해 충동이 매우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치료를 시작할 때 이에 대해 신중하게 의논해야 한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자해하고 싶은 마음을 분석해서 솔직하게 의논하고 이를 실행하지 않을 책임을 지기를 또는 혹은 그러한 충동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즉시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논을 통해 치료자는 내담자가 행동이 아니라 말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치료자는 기법을 변형시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해석을 통해 복원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대해 보면 이게 경계선 성격 구조하고 어떤 신경증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뭐랄까 뭐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도 들 때 있거든요. 어떨 때 보면은 경계선 성격 같은데 어떨 때는 그냥 신경증 정도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는데 아무튼 보면은 그게 그 자녀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양육자가 가진 불안이 아이들을 오염시킨다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전에 아까 앞장인가 거기서도 보니까 그 부모의 불안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이야기 나온 게 나왔었는데 딱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뭐 불안했냐고 물으면 안 불안했다 그래요. 자기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고 그냥 애가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못하게 했을 뿐이다. 나는 안 불안한데 애가 이상한 것을 한 것 같은 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게 본인의 불안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자기의 불안을 투사해 놓고 보니까 애는 불안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거의 투사에 동의시까지 일어나 버리면 뭐 아이는 꼼짝 못하는 거죠. 본인은 정말 예뻐했다고 말하는데 정서도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 좋을 때 얘하고 같이 놀아줬는지 아니면 아이의 정서를 살피면서 같이 있었는지 누구 기분 좋은 것인지가 문제죠. 누가 만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말투 쓰는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상당히 그 아이들 상대방의 감정을 특히 이제 겉으로는 되게 조심해요. 되게 조심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신뢰를 범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정말 예의 바른 사람으로 생각되는데 그 아이를 대할 때 말투를 툭툭 던지는 보면은 그 아이의 정서를 엄마가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정서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의 정서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정도면은 경계선 성격 구조인가 그냥 신경증 정도인가 아니면은 뭔가 싶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자기의
원대상하고 분리개발하고 잘 안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정서인지 아이의 정서인지가 지금 구별이 안 되잖아 지금. 예. 아이가 자기고 자기가 아이라고 느껴버리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게 분리개발화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아이를 자기가 불안하면 아이가 불안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너 불안하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 라면 아이는 지금 우선 이 불안도 받았고 거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까지 받아버리면 이 아이는 자기는 자기 혼자 독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보면 이 경계선 성격 구조를 해가지고 꼭 그 겉으로 드러날 때 어떤 그 뭐죠 폭력성이라든지 뭐 분노만 드러나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죠. 그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심텀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전반적인 걸 다 봐야 되는 거죠. 한두 가지 심텀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온순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융 때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매뉴얼처럼 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컨버그는 매뉴얼처럼 이야기하는 게 어떨 때는 저한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그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경계선인지 신경증인지 정신증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테스트 해보고 보낸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요. 예. 병원에 보낼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테스트 하다가 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게 뭐냐면은 컨버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이야기 같다는 뭐 그런 생각도 또 들었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정말 그 뭐 꼭 치료 세팅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치료 세팅에 표시를 안 내고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때에 이런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다 싶고요. 그리고 해석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잘못하면은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안전조치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분열증 환자나 아니면 보드라인 레벨의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을 대할 때 이분들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자극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무슨 도표로 그릴 수는 없지만 임상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자극까지는 견뎌낼 수 있고 그걸 넘어서면 위험한지를 경험이 많은 분들은 물론 시행착오를 하면서 점차 파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자극의 양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분들이 안전하게 자기 얘기를 그게 어떤 얘기든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방식을 이분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토픽을 선점할 수도 없고 이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분의 그분이 우리에게 접촉해 오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는 거지. 우리의 방식을 사람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죠. 전능감을 가지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근데 컨버거 입장에서는 자기의 틀이 있잖아요. 자기 틀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누구 도움을 받고 입원시키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때는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근데 이 방식이 자기 위주라고 느껴져요. 자기가 가진 틀을 가지고 환자들 그 틀 속에서 동일하게 반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환자의 층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고 봐요. 특히 저도 이제 현대 정신분석 쪽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각각 다양한 입장에 있는 이분들인데 이분들을 가장 적절하게 돕는 것은 이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다른 거고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가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분들을 위한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먼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따라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상담자 중심의 어떤 분석가 중심의 어떤 치료 방식이죠. 근데 철저하게 내담자 중심의 치료 기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봐요. 특히 이렇게 프리헤드폰 환자들은. 그러니까 상담자 중심으로 가버리면 아까 얘기대로 위험해지는 경우들이 그 저항이 심해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해야 되는 사태가 온다는 것을 컨버그도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퇴행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컨버그 입장은 그래도 이분을 그러면 입원을 시켜서라도 어떻게 해석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가면서 치료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 뜻은 좋은데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치료자가 가지고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치료 세팅에서도 사실은 그 컨버그처럼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은 어떨 때는 두려움을 자기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이훈수님처럼 입원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누군가가 오피스에 들어온 자체가 벌써 두려워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세팅 자체를 아주 피지컬리도 위험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눈만 마주쳐도 왜 날 보십니까? 이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 또 꼭 그렇지 않은데도 그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매 주관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자극을 오히려 상대방한테 내담자한테 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참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게 뭐 무슨 매뉴얼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정신 치료나 상담의 분야는 매뉴얼 작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옴니퍼던스를 추구하는 거죠. 매뉴얼 하나 있어서 다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뉴얼대로만 하면 다 치료가 된다면. 근데 매뉴얼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면은 거기에 의지하면서 실제적으로 내담자를 섬세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매너를 의지하는 순간 내담자를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이분들이 전화나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 너무 그걸 친절하게 답변하기 시작하면 그거 자체가 어쩌면 치료 세팅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 세팅이 희석된다고 다일루션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거기 치료에 세팅이 와서 구체한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급하면 전화해서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로 만족을 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 한번 승질나면 막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스타일들이거든요. 그래도 그동안에 치료 관계가 있어 놓으니 이제 차마 그렇지는 않았는데 살짝 이제 속상했던 거지.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걸 안 주니까. 그러니까 그 약간 속상함을 감내하고 그리고 그걸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가 그래서 이게 데프로베이션에 의한 치료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이걸 다 만족시켜버리면 치료를 받을 의욕이 없어지고 그럴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내담자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세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담자만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속하는 거니까 우리도 쉽지 않죠. 우리도 어떤 내담자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냥 좀 관대하게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막 생겨나잖아요. 나도 위험한 상황인데 어떻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데 바로 거기서 현실 해결 상담식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정서적으로 이분을 결국 성장시킬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상대방을 해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어오는 압박을 갖다가 좀 줄여보려고. 그러니까 내 역전이를 못 견뎌서 네. 그걸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상당히 압박을 주거든요. 너 나한테 뭐 좀 해봐라 그러는데 뭘 하기만 하면은 자꾸 그거는 틀렸다는 식으로 자꾸 또 조정하려고 드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뭐 속이 깝깝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거죠. 네.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그거를 적절하게 같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느냐가 이제 자칫하면은 그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공손하게 인사를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딱 닫아버리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되면서 좀 그러니까 뭐 이은수님 내담자처럼 이렇게 섭섭하다는 걸 차라리 표현하면 좋은데 표현 안 하고 괜찮다고 해놔놓고 딱 닫아버리는 그런 맞아요. 경우. 예. 예, 보통 이런 경우가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치료의 진전인 거죠. 굉장한 치료의 진전이에요. 네. 근데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치료의 진전이고 뭐가 없이 그냥 대해야 되거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저는 전에는 제가 교회도 하나의 치료의 세팅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면 지나볼수록 아니다는 게 오히려 치료를 힘들게 하는 세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상태로는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근데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가 만나서 치료를 하겠다고 덤비는 거는 일단은 너무 큰 기대다 생각이 들고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일상 삶에서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결국은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게 라이프 코칭 쪽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치료 목적으로 가버리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그 보더라인 환자와 신경증 레벨 환자를 구분하는 아주 단순한 쉬운 조건이 뭐냐면 일단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짜증이 난다. 그러면 일단 얘가 보더라인의 가능성이 아주 커요. 답답하다. 괜히 이상하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느끼겠죠?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답답함, 짜증 뭐 이런 게 있는 건 그 사람 것이 역전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환자를 보는데 다른 환자 볼 때는 멀쩡한데 이 사람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내가 긴장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해지고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 것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객관적인 역전이라고 그러는 거죠. 내게 아니고 저 사람 것이 들어와서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걔 이상하게 난 너하고 얘기하다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화가 나냐? 너도 그렇게 화가 났니? 그러니까 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른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화가 이런 데가 아프고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대요. 신체화가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너를 3번째 만났는데 난 너를 보면 네 얘기를 듣다 보면 이렇게 내가 화가 나 죽겠냐.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아주 좋은 접근법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서를 내가 대신 언어로 지금 버벌라이즈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그냥 느낀 게 어떤 심한 환자,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환자,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일단 그분들이 이해받고 있다는 걸 잘 전달해주고, 안심시켜주고,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정말 잘 하고 가도록 도와준다면 이분들이 잘 오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지금 현대정신분석의 기법이 몸에 지금 이제 거의 체득이 되신 거예요. 갔다가도 또 와요.